혹시 직장에서 전임자가 너무 유능해서 부담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몰래도 그 사람이랑 비교당하고 잘해도 전임자가 닦아놓은 길 덕분이지 뭐 이런 말 듣는 상황이에요. 있죠. 아니면 아주 유명한 부모님 때문에 내 이름이 가려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도 비슷하겠네요. 맞아요. 누군가의 빛나는 업적 뒤를 잇는다는 게 겉보기엔 탄탄대로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림자랑 평생 싸워야 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들이 바로 그 거인의 그림자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좀 냉혹하고도 현실적인 전략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권력의 48가지 법칙 중 제41법칙, 위대한 인물의 발자취를 밟지 마라에 대한 심층 분석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선배를 뛰어넘어라 같은 막연한 조언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네, 이 자료들을 통해 왜 위대한 선배의 뒤를 잇는 것 자체가 위험한 함정인지, 그리고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역사 속 인물들은 어떤 극적인, 때로는 좀 무자비하기까지 한 전략을 썼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그냥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먼저 일어난 일은 항상 나중에 오는 것보다 더 낫고 독창적으로 보인다. 이게 참 불공평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아무리 후발주자가 더 개선된 걸 내놔도 최초라는 타이틀의 그 아우라를 이기기 어렵다는 뜻이겠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인간의 심리가 그 독창성이랑 선점 효과에 매우 약하거든요. 자료에서는 이 현상을 우월함의 덫이라고 부릅니다. 우월함의 덫이요. 네, 모든 걸 갖춘 것처럼 보이는 후계자가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예시로 태양왕 루이 14세랑 그의 아들 루이 15세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루이 15세.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절대 권력과 부를 물려받으면 인생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다는 게 잘 와닿지가 않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를 무력하게 만들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핵심은 바로 필요성, 그러니까 necessity의 부재에 있습니다. 아버지 루이 14세는 프롱드의 난 같은 혼란을 수습하고 흩어진 귀족 세력을 통제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해야 할, 채워야 할 공백이 있었어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명확했군요. 그렇죠. 마키아벨리가 인간을 행동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라고 말했던 바로 그 필요성입니다. 이 절박함이 그를 위대한 왕으로 만든 거거든요. 하지만 루이 15세는 이미 완성된 시스템이랑 절대 권력을 그냥 물려받았으니까 그런 절박한 필요성이 전혀 없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풍족한 유산이 오히려 그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독이 된 겁니다. 아버지의 권력을 상징하던 그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마저 루이 15세한테는 그냥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평범한 유흥궁전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권력의 본질 중 하나가 남들보다 더 커 보이는 외향, 즉 인식에 달려 있는데 아버지라는 그 거대한 태양의 그림자 속에서 루이 15세는 자기만의 빛을 낼 공간 자체를 못 찾은 겁니다. 뭘 해도 아버지랑 비교당하고? 네, 뭘 해도 아버지 업적 아래였죠. 결국 역사는 그를 무기력하고 방탕한 군주로 기록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필요성이라는 게 단순히 뭐 물질적인 결핍을 말하는 게 아니군요. 오히려 내가 스스로 증명해야 할 심리적 공백 같은 게 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들리네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모든 게 갖춰진 환경이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는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우월함의 덫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그림자, 이 피할 수 없어 보이는 덫에서 대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냥 남들보다 두세 배 더 열심히 한다,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걸로는 어림도 없죠. 자료가 제시하는 첫 번째 전략은 매우 과감하고 좀 공격적입니다. 뭔가요? 바로 과거를 완전히 부정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 심리적으로 아버지를 죽이는 행위에 가깝다고 묘사합니다. 아버지를 죽인다니요? 와, 표현이 정말... 세네요. 그렇죠. 여기서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는 마케도니아를 강국으로 만든 정말 위대한 왕이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알렉산더는 아버지의 신중하고 때로는 교활하기까지 한 외교 중심의 통치 방식을 경멸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는 걸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자신만의 전설을 만들기로 결심하죠. 일부러 아버지랑 모든 면에서 정반대로 행동했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신중했다면 자신은 대담하고 무모할 정도로 용맹하게,
아버지가 협상을 즐겼다면 자신은 오직 정복으로만 말했습니다. 영광을 가져오지 않는 쾌락은 철저히 피하면서 스스로를 신화적인 인물로 만들어갔죠. 와, 그의 목표는 단순히 아버지를 넘어서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압도적인 업적으로 아버지 필리포스의 이름을 역사책에서 흐릿하게 지워버리는 것. 그게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공했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알렉산더는 알아도 그의 위대한 아버지는 잘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업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지워버린다. 와, 이건 뭐 거의 창업자 업적을 후임 CEO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자기 비전만 선포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엄청난 심리적 압박과 결단력이 필요했겠죠. 아니 근데 솔직히 알렉산더 대왕처럼 모든 걸 뒤엎을 만한 배짱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좀 더 현실적인 혹은 덜 공격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이 중요합니다. 바로 권력의 공백을 찾아서 활용하는 겁니다. 권력의 공백이요? 네, 위대한 선배랑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아직 주목하지 않는 새로운 분야를 찾아서 거기서 최초이자 최고가 되는 전략이죠. 아테네의 정치가 페리클레스가 완벽한 예시입니다. 아, 페리클레스. 아테네 민주주의의 황금기를 이끈 인물이죠. 맞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능한 정치가들은 막강한 권력을 쥔 귀족 세력이랑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게 성공의 정석이었죠. 네, 그게 편한 길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페리클레스는 그 길을 피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귀족적 성향과는 정반대되는 당시로서는 비주류였던 민주주의 세력에 합류했어요. 그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곳에서 자신만의 권력 기반을 다지고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이 됨으로써 기존의 어떤 정치가와도 비교될 수 없는 독보적인 명성을 쌓아올린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기존의 성공 방정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메가더 장군 일화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전임 지휘관들의 성공 전술이 담긴 책을 불태우라고 명령했다고요. 맞습니다. 과거의 선례나 성공 공식에 얽매이는 순간 그 그림자 안에 갇힌다고 본 거죠. 오직 현재 상황, 눈앞의 현실에 따라 즉각적으로 결정하는 어찌 보면 무자비할 정도의 현실주의를 택한 겁니다. 아, 하지만 자료니는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하나 덧붙입니다. 그렇게 평생에 걸쳐 반항했던 아버지의 방식이 나이가 들면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스며들 수 있으니 영원히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와. 마치 젊은 시절의 실용주의자였던 아버지를 그토록 비판했던 마오쩌둥이 말년에 결국 지식인들을 시골로 보내서 육체 노동을 시키면서 아버지의 가치관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비극적인 예시처럼요.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이네요. 그렇죠. 이 제41법칙은 단순히 독립적인 하나의 전략이 아니고요. 다른 핵심 법칙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그 힘이 배가 됩니다. 아, 다른 복직들이랑요? 네. 가장 먼저 이건 제25법칙 자신을 재창조하라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처럼 사회나 부모가 부여한 역할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새로운 정체성을 창조하는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자신을 재창조한다는 게 단순히 스타일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근본적인 정체성, 그러니까 퍼스널 브랜드를 완전히 새로 만드는 작업이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으면 자연스럽게 제5법칙 평판의 목숨을 걸어라를 지키는 데도 유리해지겠네요. 후계자는 필연적으로 모방자나 아류로 보이기 쉬우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정체성을 대중의 뇌리에 각인시키려면 강력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37법칙 화려한 볼거리를 연출하라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아, 볼거리. 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극적인 제스처와 연설로 자신을 실제보다 훨씬 더 큰 존재로 보이게 만들었듯이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내세울 때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극적인 상징과 행동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잠깐만요. 이건 좀 헷갈리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다뤘던 제1법칙 주인보다 잘나 보여서는 안 된다와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아, 그 부분. 네. 그때는 절대 윗사람의 빛을 가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네. 오늘은 선배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라고 하니 이건 명백한 모순 아닙니까? 언제는 숙이고 언제는 밟고 올라서라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시고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두 법칙의 차이는 타이밍과 권력의 원천에 있습니다. 타이밍과 권력의 원천이요? 네. 제1법칙은 당신의 스승이나 주인이 여전히 건재하고 당신의 지위와 성장이 그에게 의존하고 있을 때 적용됩니다. 그의 비위를 거스르는 순간 당신의 기반이 무너지죠. 아,
반면에 제41법칙은 그 주인이 사망했거나 몰락했거나 혹은 당신이 더 큰 성장을 위해 반드시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할 때를 다룹니다. 아, 타이밍의 문제군요. 내 권력의 원천이 떠오르는 해인지 아니면 지는 해인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주인이 지는 별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그의 그림자 아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법칙을 적용해야 하는 거군요. 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다가 일단 선배나 주인이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그의 그림자를 뛰어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제41법칙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칙에도 예외가 있을까? 무조건 선배의 그림자를 피하고 부정하는 것만이 유일한 답일까요? 이걸 뒤집어서 오히려 그 거대한 그림자를 역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모든 법칙에는 역전의 상황이 존재하죠. 때로는 그 강력한 유산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 3세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나폴레옹 3세. 네, 그는 정치적 기반이 전혀 없었지만 프랑스 국민들 마음속에 신화처럼 남아있던 삼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이름과 전설을 전략적 미끼로 사용해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유산을 계승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코스프레처럼 전술적으로 활용만 하고 권력을 잡은 뒤에는 본색을 드러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교활한 거죠. 네, 교활하네요. 그는 삼촌의 후광을 얻고 대통령이 된 후에 쿠데타를 통해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일단 권좌에 오른 후에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통치가 삼촌의 군국주의와는 다를 것임을 신속하게 보여주면서 자신만의 시대를 열었죠. 선배의 명성을 권력을 잡기 위한 일시적인 전술로만 활용한 영리한 사례네요. 또 다른 예외 상황도 있을까요? 만약 당신의 재능이나 능력이 선배에 비해 명백히 평범하다면 어설프게 반항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다가는 오히려 더 큰 실패를 맛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럴 때는 차라리 겸손하게 선배의 지식과 경험을 배우고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죠. 오스트리아의 계몽군주 요제프 2세가 위대한 어머니 마리아 테레사의 개혁을 이어받아 발전시켰던 것처럼요. 결국 자기 역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우선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칙이 미래에도 계속 적용된다는 경고가 좀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순간 나 역시 누군가의 위대한 선배가 되는 거니까요. 네, 바로 그 점이 권력의 속성이죠. 당신이 거인의 그림자를 벗어나기 위해 사용했던 그 전략을 당신의 미래 라이벌 역시 당신의 업적을 폄하하면서 똑같이 사용할 겁니다. 와, 따라서 항상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들을 주시하면서 그들이 당신에게 이 법칙을 적용할 기회를 주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혁신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전략의 마지막 조언입니다. 자, 정리해보죠. 위대한 인물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는 건 필요성의 상실이라는 무기력과 최초가 아니다라는 인식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위험한 길이다. 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알렉산더 대왕처럼 과거를 과감히 부정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거나 혹은 페리클레스처럼 아무도 없는 권력의 공백을 찾아서 그곳의 지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법칙이 맹목적으로 따라야 할 공식은 아닙니다. 나폴레옹 3세처럼 선배의 유산을 권력을 잡기 위한 디딤돌로 영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배우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는 점도요. 그리고 이 권력의 역학은 계속해서 순환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후배 역시 당신의 그림자를 벗어나기 위해 칼을 갈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역사 속 인물들이었지만 이 질문을 당신의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당신의 경력이나 삶 속에서 혹시 뛰어넘기 힘들어 보이는 상사, 전임자 혹은 부모님 같은 누군가의 그림자 안에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 그림자를 벗어나는 당신만의 방법은 과감한 단절일까요? 아니면 그 유산을 디딤돌 삼아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일까요? 당신만의 권력의 공백은 지금 어디에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